안녕하세요. 거시경제에서 금융시장과 이자율의 결정 과정에 대해 함께 공부할 장경호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의 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을 간접 금융시장과 직접 금융시장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은 크게 간접 금융시장과 직접 금융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은 자금이 공급자인 가계와 자금이 수요자인 기업이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먼저 간접 금융시장은 은행을 중개기관으로 해서 가계와 기업이 만나게 됩니다. 즉, 은행을 매개로 해서 가계는 자금의 공급자로서 저축을 하고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에 대출을 하는 형태로 가계와 기업이 만나게 된다는 의미에서 간접 금융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금융시장은 가계와 기업이 직접 시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은 크게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권시장은 가계와 기업이 직접 만나는 시장으로서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가계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가계가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채권과 주식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남의 돈을 빌려온다는 하나의 차용 증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식은 가계가 기업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주권을 의미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을 사게 되면 하나의 가계는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 돈의 출처가 자기 자본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채권은 차입한 증서로서 기업이 다른 사람의 돈을 차입했다. 즉, 타인 자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위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면 주식은 그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계 입장에서는 채권과 주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큰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것을 살 것이냐 아니면 위험이 적은 것을 살 것이냐. 채권은 기대 수익률이 낮은 반면 위험이 적고 주식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반면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결정이 필요합니다. 예제 1번은 이자율과 화폐 수요의 관계를 묻는 문항입니다. 이번 문제는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래적 동기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소득, 이자율, 거래 비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화폐를 보유하게 된다면 그만큼 편리함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만일 이자율이 높아지면 화폐 보유에 따른 거래 비용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면 사람들은 화폐를 또한 많이 보유하게 될 것이죠.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지면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거래적 동기에 따른 화폐 수요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제시된 것을 보면요. 이자율, 은행 방문 비용 이런 것들이 은행 방문 횟수를 결정하고 월 급여액과 같은 소득이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를 함께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시죠. 이 문제에서는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월급의 일부를 찾아서 현금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만일 돈을 다 쓰면 다시 은행에 가서 돈을 더 찾아야 합니다. 말일에는 월급이 모두 소진된다고 해서 월급을 모두 현금으로 지출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영처리의 거래적 동기에 따른 화폐 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내용입니다. 화폐 보유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기회비용이라 하면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최선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만일 화폐를 보유한다면 그만큼 저축을 해서 받을 수 있던 이자를 포기하게 된다는 셈이죠. 즉,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화폐 보유는 거래적 동기에 따른 은행 방문 비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은행을 방문하는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돈을 인출해야 되고 또는 은행 거래 수수료가 상당히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은행 방문을 그만큼 줄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 방문 비용이 높아지면 방문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자신이 보유해야 될 화폐의 양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셈이죠. 따라서 이번에 진술된 바와 같이 은행 방문 비용이 높아지면 은행 방문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서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번은 옳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명의 사람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한 명은 한 달에 한 번만 은행을 방문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은행을 방문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300만 원의 월 소득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은행을 한 달에 한 번만 방문한 사람은 얼마나 돈을 찾아야 될까요? 이 사람은 300만 원의 돈을 찾아서 한 달 동안 소비 지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루에 한 번씩 은행을 방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하루에 10만 원씩 은행에서 인출해서 소비를 하면 한 달 동안 300만 원을 다 소비 지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 방문 횟수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서 보면 월 한 번 은행을 방문하는 사람은 300만 원에 해당하는 화폐 수요가 있었지만 하루에 한 번씩 은행을 방문하는 사람은 10만 원에 해당하는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은 옳은 진술이 아닙니다. 다음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소득이 거래적 화폐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득이 증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거래적 동기에 따른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도 옳은 진술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5번은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와 관련된 비용 항목으로 총 은행 방문 비용과 포기된 이자 수입에 관련된 것입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 방문 비용이 높아지면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포기된 이자 수입이 더 많아지면 그만큼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와 관련된 비용으로 두 가지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진술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예제 2번은 채권 시장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자료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죠. 제시된 바와 같이 국채 수익률은 정부가 약정한 시점에 약정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반면 회사채는 부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갖고 있죠. 이 부분을 신용 스프레드라고 규정합니다. 즉 신용 스프레드는 회사채의 부도 위험을 반영하여 오르거나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그림을 보시면 국채 수익률과 신용 스프레드에 대한 추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5.8%에서부터 4.4%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5%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용 스프레드는 1.6%에서부터
4.7%부터 3.7%까지 상승하다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회사 수익률은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그러면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신용 스프레드가 국채 수익률과 회사채 수익률의 차이라는 점에 감안하여 회사채 수익률의 추이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면 더 쉽게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에 나타난 지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정부가 회사채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다면 회사채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옳은 진술인지 틀린 진술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채 수익률과 회사채의 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채의 가격은 회사채 수익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만기일에 10,000원을 지급하는 회사채의 가격이 9,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9,000원짜리 회사채를 산다면 1년 후에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자로서 1,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익률은 얼마가 될까요? 수익률은 바로 1,000원이 9,000원에 대해서 갖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즉 9,000원분의 1,000원, 즉 11%가 수익률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회사채의 가격이 9,000원에서 8,000원으로 하락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기일에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을 이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익률이 8,000원분의 2,000원, 즉 25%가 됩니다. 이제 아셨죠? 수익률과 회사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회사채 가격이 9,000원일 때는 수익률이 11%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채 가격이 8,000원으로 하락하자 수익률은 25%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면 기억이 옳은 진술인지 틀린 진술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회사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면 회사채의 수익률은 하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바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니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채 가격과 회사채 수익률의 관계를 이해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 시기는 어떤 시기죠? 나 시기는 바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국채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는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만일에 국채의 경우에도 공급이 큰 변동이 없다면 수요에 따라서 국채의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나 시기에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미이고 공급의 변동이 없다면 그만큼 국채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요 증가로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도 옳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스프레드와 국채 수익률 간의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디귿은 기업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다시기에 기업의 신규 투자는 더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기업의 신규 투자가 수익률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회사채 수익률이 높다면 그만큼 기업에 있어서는 자금의 차입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즉, 신규 투자가 더 증가하기 위해서는 회사채 수익률이 하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기에 회사채 수익률이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국채 수익률과 신용 스프레드의 관계를 통해서 회사채 수익률의 추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회사채 수익률은 다시기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채 수익률의 상승폭이 신용 스프레드의 하락폭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국 회사채 수익률이 더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죠. 결국 다시기에는 회사채 수익률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신규 투자는 더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진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양의 회사채를 발행했다면 가시기보다는 다시기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채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와 국채 수익률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시기를 살펴보면요, 회사채 수익률이 역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신용 스프레드는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회사채 수익률이 상승했겠죠. 따라서 같은 조건으로 동일한 양의 회사채를 발행했다면 회사채 수익률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회사채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였을 것입니다. 가격이 하락했고 동일한 양의 회사채가 발행됐기 때문에 그만큼 가게로부터 차입할 수 있던 자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을은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진술입니다. 따라서 리을은 틀린 진술입니다. 결국 예제 2번에서는 기역 니은을 제시한 1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통화정책이 채권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채권 수익률과 주식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식과 채권은 대체관계로서 사람들이 어떤 곳에 투자할지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합니다. 채권의 수익률은 채권의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주식 가격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주식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체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채권의 가격이 높아질 걸로 예상하면 사람들은 채권에 투자할 것이고 주식 가격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과 채권의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편 주식과 채권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중앙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즉 긴축 통화정책을 펴기로 했다. 이렇게 된 것이죠. 만일 중앙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긴축 통화정책을 펴게 된다면 시중 이자율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 수익률도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 채권 가격은 채권 수익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주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에 비해서 채권이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1번과 2번 답지를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1번과 2번 문항은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주식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틀린 진술입니다. 그렇다면 3번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자산 가치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오르는 만큼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입니다. 즉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면 채권의 자산 가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는 것은 옳은 진술입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진술입니다. 4번과 5번은 앞으로 기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될 경우는 채권 수요가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 이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판다는 것이죠. 또한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즉 채권 수익률은 채권의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만일 시장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채권 수익률도 따라서 상승할 걸로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락하게 될 채권을 살까요 말까요? 아무도 사지 않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생각될 경우, 즉
채권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채권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4번은 틀린 진술입니다. 5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발행자의 입장에서입니다.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할 걸로 생각될 경우 기업들은 채권 발행을 연기할 것이냐 아니면 서두를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채권 수익률 상승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거두는 것이 나중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미리 파는 것이 이득을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5번은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들은 채권 발행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게 된다는 것이 옳은 진술입니다. 이제 4번은 금융상품의 특징에 관해서 묻는 문항입니다. 기업은 채권과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며 채권과 주식은 금융시장에서 유통되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주식과 채권에 관련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은 주식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 국채에 비해서 위험이 더 크냐 적으냐를 묻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부도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반면 주식은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서 얘기하는 주식이 국채에 비해서 투자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은 옳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은 주식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입장에서 장기 자금 조달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즉,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 자금 조달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정해진 만기가 있으므로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옳은 진술이 아닙니다. 채권의 가격은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수익률은 유통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매각하는가에 따라서는 매입 가격과 매각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손실을 감수할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진술이 아닙니다. 4번은 회사채와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율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이자율보다 높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위험의 정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이 높은 또는 신용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수익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주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그 기업의 회사채를 사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회사채의 수익률이 높느냐, 국채의 수익률이 높느냐, 이거는 회사와 정부 간에 어디가 더 부도 위험이 높느냐를 판단하면 쉽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경우에 부도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고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율은 부도의 위험을 반영하여 높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4번은 옳은 진술입니다. 5번은 포트폴리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어디 한 곳에 투자한다면 그만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포트폴리오라고 일컫습니다. 이번 문항은 세트 문항입니다. 예제 5-1번과 5-2번은 기대 이윤과 보험의 관계를 묻는 문항입니다. 먼저 5-1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대 이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보험료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를 또한 측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기대 이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지문을 보시죠. 지문을 보시면 가와 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대 이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 이윤은 모든 상황에 대해 각 상황이 일어날 확률과 그 상황에서의 이윤을 곱한 것을 모두 더해 구한다.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졌다고 합시다.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다 2분의 1이죠. 0.5입니다. 만일에 앞면이 나오면 10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5원을 잃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대 이윤은 얼마가 될까요? 반은 10원을 벌고 반은 5원을 잃으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2.5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기대 이윤은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이윤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설명하자면 좀 지문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상황은 간단합니다. 추신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한 가지는 12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매입할지 말지, 100만 원을 주고 채권을 사면 121만 원을 받습니다. 이자율이 얼마죠? 이자율로 따지면 21%가 됩니다. 반면 국채가 있습니다. 국채는 어떤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가 확실히 보장된 것인데요. 이것은 10%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자율로만 따지면 21%가 10%에 비해서 훨씬 크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다면 채권을 사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죠. 수익률이 높다면 그만큼 위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우에 티라 채권을 구입하게 되면 만일에 잘못될 경우, 즉 티라 주식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겨우 11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이 큽니다. 반면 국채는 위험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100만 원을 투입하면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진성은 채권을 살지 국채를 살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성은 하나의 방안을 발견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만일 보험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 보험을 산다면 내가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위험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보험과 계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보험은 기대 이윤이 0 이상일 때만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기업이 이윤이 없다면 어떤 계약을 할까요? 아무도 계약을 않을 것입니다. 즉 추신성도 이윤을 얻자고 하고 있고 보험계약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고 있고 아라보험도 마찬가지로 이 계약을 통해서 이윤을 얻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되셨나요? 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추신성이 주 티라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결정했다면 현재 시점에서 채권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얼마인가? 채권 매입을 결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추신성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티라 채권을 매입하고 보험에 계약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재 시점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보험료입니다. 현재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추신성이 채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추신성이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1년 후에는 티라가 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121만 원을 받습니다. 만일에 티라 채권이 부도가 나지 않으면 티라가 약속한 121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만일에 티라 채권이 부도가 나게 된다면 보험 계약에 따라서 121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21만 원에 해당하는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베타의 크기에 따라서 추진성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의 최대 보험료입니다. 현재의 100만 원은 미래의 100만 원과 같지 않습니다. 만일에 물가가 2배로 상승한다면 현재의 100만 원은 미래의 2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자율을 이용해서도 같은 형태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현재 가치라고 그러는데요. 미래의 121만 원은 만일에 이자율이 10%라면 현재는 110만 원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의 시점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모든 원리금이 미래 1년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1년 후에 받게 될 121만 원은 미래의 가치입니다. 현재 베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이것의 미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베타 자체도 1년 후에는 수익률을 감안한 형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해당하는 가치는 베타에다가 1 더하기 0.1, 즉 국채 수익률을 감안한 형태로 미래 가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1.1 베타가 미래로 환산한 현재 보험료의 가치입니다. 결국 추진성이 1년 후에 받게 되는 금액은 121만 원에서 베타 곱하기 1.1을 차감한 금액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국채를 매입했을 때 보장받게 되는 원리금보다 커지게 되면 추진성은 티라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할 것입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1 빼기 베타 곱하기 1.1이 100 곱하기 1.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베타는 10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즉, 추진성이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해 봅시다. 이 예제 5-1번은 정답률이 매우 낮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3번이 아니라 4번 11만 원을 답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11만 원은 무엇인가요? 바로 베타 곱하기 1.1, 10만 원 곱하기 1.1, 11만 원입니다. 이거는 현재 보험료의 미래 가치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11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 11만 원을 1.1로 나눈 것이 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10만 원이 최대 보험료에 대한 정답이 됩니다. 5-1번이 추진성의 입장에서 지불하게 될 보험료를 계산한 것이라면 5-2번은 아라보험의 입장에서 부도위험이 어느 정도 됐을 때만 보험계약에 임할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라보험의 기대이윤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느냐 아니면 1년 후 미래 시점에서 계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년 후를 시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에서 추진성이 지불하게 될 최대 보험료는 1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티라 채권이 부도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아라보험은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그 벌 수 있는 것은 바로 10만 원에서 1 더하기 0.1을 곱한 11만 원이 될 것입니다. 10만 원의 1년 후의 가치가 바로 1년 후에 아라보험이 기대할 수 있는 이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라보험의 경우에는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용이 들까요? 그것은 바로 티라 채권이 부도가 난 경우입니다. 티라 채권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아라보험이 추진성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티라 채권은 부도가 난 경우에 원리금은 다 줄 수 없겠지만 11만 원은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21만 원을 보장했었는데 부도가 날 경우에는 11만 원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그 차익은 얼마죠? 바로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10만 원을 아라보험이 추진성에게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보험이 지불해야 될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후에 티라 채권이 부도날 경우를 P라고 얘기를 한다면 110만 원에 대해서 P만큼의 확률로 지불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까 1년 후에 아라보험이 지불해야 될 금액은 110 곱하기 P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나왔죠? 아라보험의 입장에서는 이득은 무엇이냐면 1년 후에 최대 보험료인 11만 원에 해당됩니다.
반면 1년 후 알아보험이 치러야 될 비용은 기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비용은 바로 110 곱하기 P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알아보험의 입장에서 기대 이윤이 0보다 크려면 최대 보험료의 미래가치와 기대 비용이 차이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즉 11만 원이 110만 원 곱하기 P를 한 것보다 더 커야 된다는 셈이죠. 따라서 P는 10%보다 작아야 알아보험이 추진선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10%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간접 금융시장과 직접 금융시장으로 나눠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직접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의 가격뿐만 아니라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 간의 관계를 또한 주목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를 위해서 기대 이윤과 위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어떻나요?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교생 경제 한마당에만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내용이 어려울지라도 고교생 경제 한마당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채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흔히 듣는 얘기죠. 그렇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고교생 경제 한마당을 통해서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채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많이 겪어보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한 실감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울지라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복 학습하고 주위에 물어보면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